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영자 씨입니다. 최 씨는 올해 72세로 3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홀로 힘겹게 자식을 키워온 최 씨는 노년이 되어서야 이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었기에 딸이 독립한 후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미경이가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아파트는 늘 조용했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고 창가에 걸어둔 화분에서는 은은한 꽃 향기가 났습니다.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날 늦은 저녁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가 영자 씨의 평온한 시간을 깨뜨렸습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었기에 누군지 확인하고자 최 씨는 인터폰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인터폰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딸 미경이가 누군가를 부축하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미경이가 부축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위 민수 씨였습니다.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수 씨를 앉히고 나서야 영자 씨는 사위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점이 없었고 어딘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물 좀 갖다 줄까? 영자 씨가 부엌으로 향하려던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평소 예의 바르던 민수 씨였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영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요. 정말 이번만입니다, 어머니.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미경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 돈이 정말 급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요. 영자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 씨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때까지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달만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습니다. 민수 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영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자 씨가 알고 있는 사위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에게 예의 바르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위가 부탁을 하니 쉬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딸과 사위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최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겠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술 마시고 와서 부탁하는 일은 없어야 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위는 최 씨의 말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미경이는 최 씨의 말을 듣고는 사위 옆에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딸 내외가 돌아간 후 영자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바라보며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고 사위도 분명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의 술 냄새와 간절했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문득 3년 전 딸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인사하러 왔던 민수 씨는 예비 사위로서 완벽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정중했던 사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사위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한과 선물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정말 의젓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영자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미경이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사위의 두 눈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사위가 될 사람이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미경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미경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자 씨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보냈던 외롭고 힘들었던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사위의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위는 결혼을 준비할 때 세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영자 씨의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예단이나 예물도 과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위의 질문에 영자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30년간 아껴서 모은 돈이 들어있는 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딸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기도 했습니다. 강남 쪽으로 전세 하나 얻어줄 수 있어? 어머님,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영자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이것도 못 해주면 언제 해주겠니? 받아라. 결국 영자 씨는 7억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딸 부부가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민수 씨는 완벽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미경이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모든 하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영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신혼 첫 달에는 민수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경이도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미경이 잘 돌봐주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행복해했고 사위는 믿음직했으며 영자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신혼 반년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혼 초기에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후 민수 씨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5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겠습니다. 영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위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민수 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고 영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민수 씨의 모습과 3년 전에 예의 바르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민수 씨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시린 것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자 씨가 민수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한 달은 이미 지났지만 사위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자 씨는 이웃 복순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영자 씨보다 4살 어렸지만 같은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영자 언니, 사위는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술 취해서 온다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네. 영자 씨는 복순 씨에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위가 술을 마시고 왔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 많이 한다던데. 너무 믿지는 말고. 복순 씨의 말에 영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순 씨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우리 사위는 달라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미경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하고 밝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차분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최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녁도 같이 드셔요. 영자 씨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오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저녁에 갈게. 다음 날 저녁, 영자 씨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민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민수 씨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 저희는 먹었어요. 엄마 것만 준비해뒀어요. 미경이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평소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만 영자 씨는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빌린 돈 말씀인데요. 영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민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갚을 준비됐니? 그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정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먼저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언제까지? 한 달만 더 주세요. 그런데 최 씨의 말에 민수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미경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또 급한 돈이 필요해서요. 영자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빌린 돈도 갚지 않으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번 3천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라니. 영자 씨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1,000만 원? 너 정신이 있니?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경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경아,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빌린 돈도 안 갚고 또 빌려달라고?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민수 오빠가 정말 큰 기회를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확실하다고 했는데 결국 갚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야?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에요. 요즘 가장 전망이 좋은 분야거든요. 투자만 하면 바로 수익이 날 거예요. 영자 씨는 인공지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민수 씨의 설명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은행도 아니고 ATM 기계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정말 기회가 좋아서요. 이번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엄마,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 AI 사업이 정말 잘 된다고 하잖아요. 딸까지 남편 편을 들자 영자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경아,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돈 나무인 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은 답을 못하겠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수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까지만 답을 주세요. 정말 급해서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영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딸마저 남편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과연 이 돈을 빌려줘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 영자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영자 씨가 민수 씨의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 미경이에게서 3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영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전, 영자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또래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경로당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영자 씨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냥 왔어요. 들어와. 영자 씨는 딸을 집으로 들인 후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미경이는 소파에 앉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 엄마, 지난번에 화내신 거 이해해요. 저도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민수 오빠가 정말 어려워해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게 내 탓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민수 씨 걱정만 하고 정작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은행이니? 돈을 찍어내는 기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아니면 저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민수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왜 떨어졌는데? 그게 사업 때문에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거든요. 영자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수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많이요. 딸도 남편의 빚 규모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영자 씨는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경아, 너도 남편이 얼마나 빚이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니? 엄마, 민수 오빠를 믿어주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너는 정말 남편만 생각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경이가 그쪽에 있죠? 그래, 왔어. 어머님,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큰일이 나는데? 사업 파트너가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해요. 내일까지 투자금을 못 구하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거든요. 영자 씨는 민수 씨의 말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위가 말하는 기한이나 금액이 너무 급작스럽고 조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충이라도 말해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경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민수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말이 되니? 1억 5천만 원이나 빚이 있으면서 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어머님,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도 네 남편이 1억 5천만 원이나 빚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엄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다고? 그럼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거야? 민수 오빠가 저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해서.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딸은 남편을 감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나는 한 푼도 못 빌려줘.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끝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모르겠어. 미경이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영자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냉정하시네요. 딸의 마지막 말에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냉정한 게 아니라 너가 정신을 차려야 해.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좋니? 엄마는 민수 오빠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미경이는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복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복순아, 나 좀 답답해서 그래. 시간 있으면 나와줄래? 그래,
지금 갈게. 복순 씨가 오자 영자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내가 뭐라고 했니? 그 사위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야, 네가 돈을 더 빌려주면 절대 안 돼. 끝이 없을 거야. 복순 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영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영자 씨는 복순 씨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가 민수 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영자 씨는 이웃 복순 씨와 함께 단지 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경이한테서 연락 없니? 응, 없어. 아마 나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그래도 딸인데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민수 오빠가 이상해요. 영자 씨는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딸의 목소리에 영자 씨마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뭐가 이상하길래 그래?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영자 씨는 복순 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서둘러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부터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왼쪽 뺨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들어와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 꽃병은 깨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미경이 얼굴을 때렸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영자 씨는 사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사흘째 이래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전화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으려고요. 친구들한테, 선후배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요. 영자 씨는 민수 씨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월요일까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을 빼앗긴다고 해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영자 씨가 마련해준 신혼집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경아,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민수 오빠가 숨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수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 씨는 사위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빌겠어요. 제발 돈 좀 더 빌려주세요. 2천만 원만요. 2천만 원? 네, 이것만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자 씨는 민수 씨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엄마, 집을 잃으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딸의 애원에 영자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준다고 한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2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니? 엄마, 일단 집부터 지키고 봐야죠. 그 다음에는 또 뭘 달라고 할 거야? 어머님,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자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까지요. 전화를 끊은 민수 씨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사채업체예요. 월요일까지 못 갚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네요. 영자 씨는 민수 씨가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사채? 너 미쳤니? 사채를 왜 썼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고. 엄마, 이제 정말 어떡해요? 딸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더 이상 못 도와줘.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엄마, 정말 냉정하시네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상관없으시겠어요? 딸의 원망 섞인 말에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경아, 너가 지금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한계가 있어. 어머님, 그럼 집이라도 팔아주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큰 집 아니에요? 순간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장모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그 아파트 팔면 몇 억은 나올 텐데요. 저희 빚 갚고도 남을 거예요. 영자 씨는 민수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돈에 눈이 멀어 장모의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 집까지 팔라고? 엄마, 민수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딸마저 남편 편을 들자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 나는 집에 가겠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저희가 어떡해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모르겠어. 영자 씨는 딸과 사위의 애원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의 행동을 보니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가 딸의 집에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던 월요일 시한이 오늘이었기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복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안에 있어? 응, 들어와. 복순 씨가 들어오더니 영자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야, 너 이게 뭐야?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걱정이 많아 보여. 혹시 미경이 일로 또 뭔 일 있었어? 영자 씨는 복순 씨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가 집을 팔라고 했던 것, 딸마저 남편 편을 들었던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그 사위가 정말 막장이구나. 이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 복순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딸이 어려운데. 영자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누가 피해자인지 똑똑히 봐. 너가 왜 매정해? 복순 씨는 영자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 사위가 지금까지 너한테서 얼마나 뜯어갔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 집까지 노리고 있잖아. 그래도 딸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영자야, 딸 생각은 그만해. 지금은 네가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야.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영자 씨는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순아, 미경이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한테 연락하는 거 봐. 곧이어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괜찮니? 엄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일단 모텔에 있는데. 모텔? 네, 어제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짐은 거의 다 버리고 왔어요. 영자 씨는 딸이 모텔에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며칠만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영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어려운 것은 안타깝지만 민수 씨와 함께 오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경아, 너 혼자 와. 엄마, 민수 오빠는 어떡해요? 그건 모르겠어. 너만 와.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부부잖아요. 영자 씨는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감싸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 민수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을 몇 번째 듣는지 아니?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딸의 애원에 영자 씨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복순 씨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 혼자만 와. 민수는 자기 부모님께 가든지 해. 엄마, 시부모님은 이미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희 때문에 피해를 봤거든요. 그럼 민수 친구들이나 형제들한테 가면 되잖아. 아무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아요. 영자 씨는 민수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엄마는 못 도와줘.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도 상관없어요?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너 혼자만 와. 알겠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거라면.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야, 힘들어도 잘한 거야. 지금 물러서면 끝이 없어. 복순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네가 지금 무너지면 누가 널 일으켜 세워줄 건데? 복순 씨는 영자 씨를 위로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 영자 씨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최영자 씨 맞으시죠?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박민수 씨와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영자 씨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좋은 일로 찾아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사모님, 죄송한데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민수 씨에 대해서 사모님이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영자 씨는 망설였지만 민수 씨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씨와 영자 씨는 단지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정 씨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먼저 제 소개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박민수 씨와는 작년부터 사업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박민수 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정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박민수 씨가 지금까지 사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업이요? 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박민수 씨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을 안 했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투자 받을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주로 도박을 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경막, 카지노. 내본 게 없어요. 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도박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박민수 씨가 투자 제안을 해와서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투자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렸더라고요. 얼마나 잃으셨는데요? 저는 2억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요. 영자 씨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박민수 씨는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사업 투자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거죠. 그럼 민수가 저한테 받은 돈도 네, 아마 모두 도박으로 날렸을 겁니다. 영자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사위를 믿고 도와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박민수 씨가 사모님께 얼마나 받아갔는지 아세요? 처음에 3천만 원은 줬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마지막에는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죠. 그럼 3천만 원만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몇 번 줬어요. 100만 원, 3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총 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00만 원이요? 사모님, 그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수 씨가 저한테 한 말인데 사모님한테 받은 돈이 총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따님을 통해서 받은 돈은 없나요? 영자 씨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경이가 가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긴 했네요. 미경이가 생활비 모자른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박민수 씨가 시킨 일일 거예요. 따님한테는 다른 이유를 대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을 겁니다. 영자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민수 씨가 딸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그럼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 씨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민수 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민수 씨가 저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영자 씨는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사용 내역에는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백만 원씩 잃은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장모님한테 또 투자금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이에요. 오늘 마누라 시켜서 또 돈 받아왔어요. 이번엔 투자금 1천만 원. 영자 씨는 카톡 내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모님,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박민수 씨가 사모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 집을요? 네, 사모님 집을 팔면 몇 억은 나올 텐데 그 돈으로 한번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호 씨, 그럼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사모님한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영자 씨는 민수 씨의 실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왜 계속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의 집까지 팔라고 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미경이도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모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자 씨는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도 남편에게 속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경이한테는 얘기해줘야겠네요. 네, 따님이 진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사모님, 그리고 혹시 박민수 씨가 다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끝이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사모님이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 씨는 서류를 영자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태호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박민수 씨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었어요.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 씨가 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볼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태호 씨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엄마? 엄마가 먼저 전화를 주시다니.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지금 어디 있니? 모텔에 있어요. 왜요? 혼자 나와서 엄마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꼭 와야 해. 영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경이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미경이가 영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딸의 모습을 보니 영자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자 씨는 정태호 씨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미경아, 이것부터 봐. 이게 뭐예요? 네 남편의 진짜 모습이야. 영자 씨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이라는 것, 지금까지 받아간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 그리고 미경이까지 이용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민수 오빠가 정말 도박을 했다고요? 봐봐,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 영자 씨가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보여주자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민수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봐. 네 남편이 보낸 카톡이야. 미경이는 카톡 내용을 읽어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 너도 네 남편한테 속은 거야. 네가 엄마한테 생활비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돈이 도박으로 날아간 거야. 미경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엄마, 그럼 민수 오빠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렇다고 봐야지. 사업 얘기도 거짓말, 투자 얘기도 거짓말이었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 저 어떡해요? 이제 민수 오빠를 어떻게 믿어야 해요? 그건 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때 미경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어디 가 있어? 왜 갑자기 나가서 연락도 안 해? 엄마 집에 와 있어. 또 어머니한테 돈 얘기하러 간 거야? 내가 가서 같이 얘기하자. 오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미경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부잖아. 여보,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전화 너머로 민수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박 말이야. 당신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았어. 미경아, 그게 무슨...
증거도 다 봤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았고. 영자 씨는 딸이 남편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기특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가서 설명할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가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을 못 믿겠어. 미경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결혼한 지 3년인데. 미경아,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지. 하지만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이용하고 속여도 괜찮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강요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네 인생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렴. 엄마,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인데.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이는 민수 씨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사이 많은 고민을 했던 건지 딸의 얼굴은 헬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민수 오빠와 헤어질 거예요. 미경아,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더 이상 속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영자 씨는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이는 사위와 합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경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한 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미경이는 이혼 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적지만 매달 급여를 받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의 권유로 실버타운 견학을 다녀온 것입니다. 영자야, 어때? 여기 괜찮지? 응, 생각보다 좋네.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나도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이야. 우리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자 씨는 복순 씨의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2달 후 영자 씨는 정말로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영자 씨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고마워, 미경아. 너도 새로운 시작 화이팅해.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영자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서예 수업을 듣고 요가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씨는 실버타운에서 열린 서예 전시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딸 미경이도 시상식에 참석해서 어머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글씨를 쓰시다니. 고마워, 미경아. 엄마도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자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삶이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순 씨와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며 영자 씨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지? 그래,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영자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아? 그래, 말해봐. 그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팀 통째로 정리된대. 나 요즘 애들 둘 데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둘째는 자꾸 아프고 도윤이는 유치원 끝나면 하루 종일 TV만 봐. 그랬구나. 엄마, 잠깐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이도 지금 면접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 오늘 이야기는 65살 최미선 씨 그녀의 딸과 사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냄비를 몇 개씩이나 꺼냈습니다. 가스불 위에는 미역국이 팔팔 끓고 있었고 옆쪽 프라이팬엔 돼지갈비를 재운 고기가 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버이날을 기념해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보고는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몇 년째 같은 레시피였지만 오늘따라 국 맛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딸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의 남편 68살 제철 씨는 주방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서서방도 같이 온대요. 차 두고 지하철 타고 온다던데. 그래, 가까운 거리니까 그럴 수 있지. 제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음식은 하나둘 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반찬 그릇은 평소보다 하나씩 더 꺼냈고 나영 씨가 좋아하던 묵은지찜과 오징어 볶음도 곁들였습니다. 작년에는 좀 늦게 와서 다 식었는데 오늘은 일찍 온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딸 부부가 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인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 미리 사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아침부터 베이커리 앞에 줄을 서서 샀던 것이었습니다. 10시 50분쯤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 씨는 손에 물기만 털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나영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편한 복장이었고 손에 종이백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또. 어서 와, 어서 와. 미선 씨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 씨는 어색한 듯 짧게 인사를 하고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철 씨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일어나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 나영 씨가 종이백에서 봉투를 꺼내어 미선 씨에게 건넸습니다. 약소하지만 그래도 받으세요, 엄마. 그래도 뭐하러 이런 걸 또 챙기고 그래. 미선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봉투는 낯익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나영 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따가 시댁도 가야 돼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래, 바쁘지? 근데 아이는?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만 왔어요. 그래. 제철 씨는 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단어에서 미선 씨는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음식이 상에 다 올라갔고 네 사람은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사위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일부러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서방, 요즘 일은 좀 어때? 아, 네, 뭐 그냥저냥이요.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이따 시댁 갈 때 장봐 가야 해서 점심 먹고 바로 가야 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손에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철 씨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야 미선 씨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안 받으니만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충 정리된 상을 바라보며 나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 엄마, 이번에 시댁엔 좀 넉넉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빠 퇴직한 이후로 안 드렸더니 뭐라 하셔서.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그랬구나. 거긴 50만 원 정도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돈 쓰실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철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놓여있던 봉투를 들고 와서 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라. 왜요? 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린 돈 필요 없다며. 어버이날은 그런 의미 아니니까. 아이 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형식적인 건 그만하자.
사위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영 씨는 뭔가 억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철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 씨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은 그 후 30분도 되지 않아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식탁 위엔 봉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속엔 돈이 아니라 상처만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선 씨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거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엔 온기라고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거실 책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 책장 한켠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오랜만에 좀 들여다볼까? 상자 뚜껑을 열자 색이 바랜 편지들과 어린아이 글씨가 적힌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편지지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줄게요. 사랑해요. 그 글씨는 딸 나영 씨의 초등학교 시절 글씨였습니다. 제철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엄마 아빠 찾던 애였는데. 제철 씨도 심란한 탓인지 신문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이렇게 냉정하진 않았었는데, 무심하지는 않았었는데 하니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영 씨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매년 어버이날이면 종이꽃과 손편지를 만들어 오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된장국이든 김치볶음이든 잘 먹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미선 씨의 생일에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알바비 모은 것이라며 수줍게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코 묻은 돈을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미안해서 이런 걸 왜 사오느냐고 잔소리하면 자기가 안 사오면 누가 사오냐고 너스레를 떨던 아이였죠. 그땐 나영 씨의 말이 너무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선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도 어버이날은 잊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입시 준비로 바쁠 때도 엄마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아빠에겐 면도기를 선물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심지어 여름엔 할머니 병간호를 도우러 시골까지 다녀왔습니다. 얘는 어디서 저런 성품을 닮았는지 몰라.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제철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20대 중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에게 점퍼를 사다 주고 명절 때는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와 만남을 시작했을 때에도 남자친구보다 부모의 기분을 더 살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무뚝뚝한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어때 보여요? 말은 별로 없는데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 그런 말은 서너 번은 더 만나보고 해.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잖아. 그 시절만 해도 나영 씨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꼭 부모와 상의했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날짜도 먼저 부모의 일정을 세세하게 물어본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날 밤 두 사람과 함께 자며 결혼해서도 이 마음은 변치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도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할 거야. 그럼 언제든지 와. 집은 항상 네 자리 비워둘게.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서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 그 말에 미선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던 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 생각이 많았고 연락도 자주 하던 아이였습니다. 첫 월급, 첫 승진, 첫 자동차, 모든 첫은 항상 부모와 나눴습니다. 명절에도 큰 집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 2년 차부터였는지 아이를 낳고 난 뒤였는지 점점 전화를 덜 하게 됐고 오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하는 행동은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이 없었고 전화하면 지금 바빠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김장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웃으며 찍은 그 사진 밑엔 우리 집 최고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얘가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땐 저런 표정 아니었는데 그새 딴 사람이 된 것 같네. 제철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영 씨가 어릴 적부터 너무 잘했던 아이였기에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허탈했습니다. 미선 씨 부부는 딸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딸 나영 씨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였고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든 때였죠. 결혼 초기에는 음식도 자주 해가고 주말마다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찬을 가득 싸서 신혼집에 방문한 적도 있었고 명절엔 나물도 데쳐주고 송편도 함께 빚어줬습니다. 요즘 애들은 명절 음식도 안 해봤다며? 그럼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기대치가 되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해 추석, 미선 씨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갈비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지나도록 나영 씨는 오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8시쯤에서야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늦어졌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날 상위의 음식은 미선 씨 부부만의 식사가 됐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올 것을 염두에 넉넉히 준비한 한상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찬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제철 씨가 말을 건넸죠. 이젠 기대하지 말자. 그 말이 더 서글펐습니다. 기대하지 말자는 말은 결국 마음을 닫자는 뜻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작년 미선 씨의 생일. 딸은 다음 주에 꼭 시간 내서 갈게라며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얼굴을 받고 그마저도 20분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셔서 오래 못 있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짧은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리는 게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생일이 그냥 한 끼 정도 함께 먹는 날도 아니었구나. 나영 씨는 명절도 매번 시댁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댁이 가까우니까 거기 먼저 들렀다 올게요. 이번엔 시댁 쪽에 친척이 온다고 해서요. 지훈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선 씨와 안 사돈 인숙 씨의 생일이 겹치던 해. 연락조차 없던 딸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셨던 적이 있어서 이번엔 거기 먼저 갔어. 그래도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네 아빠랑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나저나 안사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심각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엄마 점점 서운해지려고 한다. 뭐 이런 걸로 서운해. 내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 요즘 이상해. 그냥 푸념 좀 해봤어. 안사돈 잘 챙겨드려. 이미 상해버린 기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냉정해진 나영 씨의 말투는 미선 씨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싶었던 거죠. 나영 씨와 미선 씨의 대화를 들은 제철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다음부터는 그냥 기대조차 하지 마. 출가 외인이라더니 아예 이쪽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데. 뭐하러 기대해서 상처만 받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아무튼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해가 바뀌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영 씨는 이번에도 시댁에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휴 내내 딸의 소식이 없자 미선 씨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나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 데리고 잠깐 들릴게. 저녁은 말고 점심쯤에 갈게. 그제서야 미선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온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돼지갈비 2근, 떡구경 떡 1봉지, 잡채 재료, 나영 씨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재료까지. 장바구니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1시, 미선 씨는 제철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영이 점심에 온대요. 일어나요. 또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아이 데리고 오는 거니까 밥 먹이고 가야지. 제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수하러 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오후 12시 4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영 씨 부부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늦었지? 떡국은 먹고 갈게. 근데 올해는 못 있어. 괜찮아, 들어와. 도윤이 이리 와. 우리 도윤이 왔네. 미선 씨는 반가운 척 손자를 끌어안았지만 속은 이미 바싹 타 있었습니다. 딸은 도윤의 옷까지 몇 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철 씨는 상위에 미리 담아둔 반찬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떡국은 금방 퍼지니까 딸 올 시간에 맞춰 끓이려고 따로 덜었습니다. 잠시 후 나영 씨가 손에 들고 온 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댁에서 받은 한우 세트인데 고기 질이 진짜 좋아. 엄마네 냉동실 좀 써도 돼? 우리 냉동실 위칸에 자리 있어. 아, 근데 엄마 집은 식탁이 작아서 이거 못 올리겠다. 시댁 식탁은 8인용이라 넉넉해서 다 올려놓고 사진도 찍었거든. 그 말에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담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상은 차려졌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린이 미선 씨가 직접 밥을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나영 씨는 시댁 얘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잡채를 기가 막히게 하셔? 저는 안 부치고 백화점에서 사셨대. 센스 좋지? 그래, 그랬구나. 그 순간 미선은 잡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반나절 넘게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그 싸늘함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오직 미선 씨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치를 보던 나영 씨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설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용돈은 조금밖에 못 챙겼어. 이해해줘. 미선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한 장, 딱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후에 혹시나 싶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가니 또 이러는 건가 싶어 나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엄마도 알잖아. 우리네도 있고. 그래, 근데 시댁엔 얼마 들였니? 그건 50만 원 정도? 요즘 아버님이 좀 예민하셔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넉넉히 드리고 왔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선 씨의 손이 상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쌓아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럼 난 예민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미선 씨가 굳은 표정으로 따져묻자 나영 씨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제철 씨, 사위까지 모두 미선 씨를 바라보았죠. 엄마,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 내가 예민해서 서운한 게 아니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편해도 그렇지, 친정이 편해도 그렇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엄마,
우리도 애 키우고 이것저것 생활하다 보니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나영 씨의 그 한마디는 미선 씨의 표정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한숨을 짧게 내쉰 미선 씨는 가만히 나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돌이켜봐. 하긴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돌이킬 것도 없지? 지금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미선 씨는 참지 못하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떡국 국물이 흘러내렸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제철 씨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손주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딸 나영 씨는 손주를 안아들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신경 못 썼네요. 엄마, 지금 애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경 안 썼으면 그냥 오지 말지 그랬어. 엄마 집 식탁은 작고 냉동실은 작아서 창피했겠다.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그래, 네 딴에는 챙긴다고 챙긴 거겠지. 누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니? 이럴 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 오지 말라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철 씨는 떨어진 젓가락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일단 지금은 조용히 가거라. 그날 미선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냉동실엔 고깃덩이가 남아 있었고 식탁엔 그날 차린 음식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제철 씨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선 씨를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태웠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이후로 미선 씨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딸이 온다는 말에도 반찬 하나 더 만들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목소리가 들뜨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여전히 가깝지만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선 씨가 엎은 건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나영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딸 부부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고 미선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시죠? 있어. 그래, 왔냐? 오늘은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제철 씨는 보던 신문을 접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고 딸은 불안한 듯 식탁 옆에 섰습니다. 미선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물만 내왔습니다. 차나 과자도 없었고 과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직 화났어?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엄마, 그게 더 무서워. 그렇지. 그게 무서워야 돼. 내가 이러니까 신경 쓰이니? 이제 아무런 기대도 안 하련다. 그게 서로 편할 거잖아. 안 그래?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철 씨가 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도 우리한테 바라지 마. 아빠, 집 줄 때도, 애 봐줄 때도 그때는 우리가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우린 그냥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안 보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린 결론은 서로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마음 편하니까. 괜히 우리가 언제 오나 너희가 이번에 뭘 하려나 쓸데없는 기대를 하니까 실망만 드는 것 같아. 너희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젠 거리 두고 살자. 우리도 너희한테 기대 안 할 테니까. 엄마, 나 애 데리고 오기도 눈치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 안 와도 돼. 엄마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쌀쌀맞게 어떻게 나한테 이래?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이제 맞춰주기 싫은 거야.
엄마라고 계속 너한테 맞춰주라는 법 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한 말 못 들었어. 서로 기대하지 말자고. 딸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휴대폰에 가족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 방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말은 시댁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영 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늘 이해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미선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잃었을 때 마음도 따라 잃게 됩니다. 미선 씨는 오늘도 다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시는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거야. 그게 이 아이한텐 배움이 될 테니까. 미선 씨가 연락을 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나영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보, 나영이야? 전화 왔어. 받을 거야? 받아야겠지. 미선 씨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영아.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아? 그래, 말해봐. 그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팀 통째로 정리된대. 미선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애들 둘 데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둘째는 자꾸 아프고 도윤이는 유치원 끝나면 하루 종일 TV만 봐. 그랬구나. 엄마, 잠깐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이도 지금 면접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 미선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못 가. 엄마, 지금 장난해? 나 진짜 힘들다니까. 우린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니? 우리도 나이 먹고 힘들다. 정 힘들면 시터 구하던가 해.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우릴 찾은 적 있었니? 시댁 챙기느라 바빴던 거 우리는 사람 아니라서 안 서운할 줄 알았어? 제철 씨는 미선 씨가 감정이 격해질까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나영아, 지훈이 힘든 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도 더는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서로 기대하지 말자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애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진짜 지옥이야. 그래, 그동안은 왜 그런 얘기 안 했을까? 엄마도 마찬가지겠지. 네 엄마도 지금까지 너 뒷바라지 하느라, 너 걱정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옥이었을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야. 그땐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챙기시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게, 무심하게, 당연하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부모라서 당연한 건 더더욱 아닌 거고, 너도 부모가 되었으니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닌 건 없어. 오히려 네가 더 아닌 거겠지. 더 이상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할 말 없으면 끊어.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미선 씨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남편이 점잖게 다 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딸의 기분이 어떨지 살필 여유는 없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해버려서 그런지 정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죠. 며칠 후 나영 씨는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와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제철 씨였습니다. 아빠, 제발 이번만 좀 도와줘. 나 진짜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한텐 말 못했는데 그이랑 요즘 자주 싸워. 그 싸움이 우리 탓은 아니잖니? 그런 말이 어딨어. 가족인데. 가족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지. 너희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우리 탓이라는 거야? 미선 씨는 주방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너희도 알아야 돼. 우린 너희한테 조건 없이 잘해줬지만 그게 너희한테는 익숙함이었나 봐. 아니야,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었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고. 우리도 사람이야. 섭섭함이 쌓이면 무너져. 네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날 미선은 딸의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거실에 두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키운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엄마 없인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해. 그럼 어떻게 해? 나 혼자 어떻게 해? 그건 이제 네 몫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네가 불러주면 가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뭐 도움받으면서 살았는 줄 알아? 어려워도 보고 편해보기도 해야지. 세상 사는 게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게? 이거 다 갖고 돌아가. 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미선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안 흔들렸어? 흔들렸죠. 근데 그럼 또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 이번엔 단단하게 가자.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고 손자 도윤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소모되는 것의 차이를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영 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었는데 이번엔 진짜 힘드네요. 그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봄이 오고 있었지만 미선 씨의 마음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버이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아침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까요? 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작년보단 나았으면 좋겠네요. 기대는 하지 말자. 기대가 상처를 만들더라. 낮 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나영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이면 돼. 얼굴만 뵙고 갈게요. 제철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예전처럼 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쇼핑백에서 홍삼 세트와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작년처럼은 안 하려고 올해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고 제철 씨가 대신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두께로 보아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안엔 5만 원권 10장, 정확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렇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고요.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철 씨는 조용히 봉투를 닫고 다시 딸에게 건넸습니다. 받을 수 없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아빠? 넌 그동안 우리에게서 많은 걸 받았지만 그걸 기억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젠 바꾸려고 진심으로. 너희가 지금 내미는 이 봉투, 작년보다 더 두껍긴 해도 여전히 비어 있구나. 사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서로. 그만해. 경제적인 얘기라면 너희 집에 월세라도 받았어야 했어.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희한테 베푼 게 후회돼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빠진 식탁, 빠진 대화, 빠진 마음이 지쳤던 거야. 엄마, 이제라도 바뀔 수 있어. 나 진짜로 느꼈어. 너한테 이제라도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더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딸은 말없이 눈을 떨궜습니다. 미선 씨는 봉투를 다시 쇼핑백에 넣고 딸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젠 줄 땐 마음이 담겨야 해. 돈보다 말보다 마음. 그게 없었던 게 우리한텐 제일 아픈 일이었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나영 씨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제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사람처럼 살았잖니? 이젠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에 나영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딸 부부는 아무것도 두고 가지 않았고 쇼핑백이 없어진 자리 위에 덩그러니 놓인 꽃잎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철 씨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이제 따뜻한 걸 마셔도 뜨겁지가 않네. 이제 우리도 남처럼 살자. 그 말은 현실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밤 거실 창문엔 작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준 봉투가 비에 젖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젖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받았던 봉투들엔 언제나 하나가 빠져 있었단 걸요.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